이란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나와 주었었는데요. 이란 사태 이후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크게 출렁거렸거든요. 특히 그동안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꽤나 깊게 나왔죠. 믿었던 주도주들의 발등 찍힌 많은 주주분들께서 사실 밤잠을 좀 설치고 계실 건데요. 먼저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본질을 좀 냉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 사태 같은 정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바로 국제유가죠. 국제유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고개 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완전히 박살나니까요.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극도의 이제 불안해지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팔아치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이었고 그게 바로 반도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이 흔들렸고요.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불거졌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이라든지 중동에서 받아오고 있는 특히나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같은 중동 지역에서 상당 부분 많이 공급받고 있는 점이 지금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메모리 기업들이 EUV 노광 공정을 확대하면서 헬륨 사용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하락의 실체고요. 사실은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공급망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 공포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증권사의 어떤 긴급 보고서들과 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전문지들을 좀 분석해 보면 대답은 절대적으로 다 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6년 현재 우리가 AI 특정 산업을 넘어서 일상과 전 산업에 퍼져나가는 완벽한 대중화 사이클,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초입에 서 있다라는 게 보고서의 전반적인 얘기들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 경쟁은 사실상 중동의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고 당장 차세대 AI 연산에 필수적인 6세대 HBM이라든지 아니면 CXL 기반의 최첨단 메모리 솔루션도 여전히 쇼티지 상태를 겪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전쟁 이후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했어요. PC용 DDR5 16기가 비트 그 D램 현물 가격이 보름 만에 30% 급등해서 지금 거의 $4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주가는 빠지는데 메모리 가격은 오른다? 이 괴리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시장이 공포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전쟁 장기화가 되면 첨단 무기, 드론 같은 또는 군사용 장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오히려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거고 전쟁이 메모리 수요를 더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터 중에서요. KB증권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KB증권이요. 기존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0% 이상 올리면서 얼마를 제시하냐면 32만 원을 제시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오르고 글로벌적으로 어떤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빅테크라든지 또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늘어난 비용을 상쇄하고 또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AI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빨리 도입하면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에 천문학적인 돈을 더 쏟아붓지 않을까요? 결국 반도체,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AI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지정학적 위기를 뚫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구조적인 성장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AI 수요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는 여전히 몰려오고 있고 메모리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또 글로벌 증권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가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공포가 만든 할인 구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올해 투자 성과를 가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30만 원 간다는 전망에 삼성전자를 샀지만 하락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삼성전자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17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6천 원, 7천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2주 최고점이 22만 8,500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52주 최저점은 5만 2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초 22만 8천 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은 19만 6천 원, 7천 원대에 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렇게 빠진 거죠. 30만 원 간다라고 하는 전망을 믿고 20만 원 초반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좀 약손실권에 있죠. 그런데 하락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번 하락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란 전쟁발 지정학적 리스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입니다. 최근에 3주 동안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를 무려 17조 넘는 금액을 매도했고요. 보유율이 49.9%까지, 그러니까 50% 깨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50% 깨진 거, 이거는 공포 심리를 더 자극했었던 그런 부분들로 작용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경쟁력이 훼손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전쟁은 사실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 매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고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50% 급등한 뒤에 나온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강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한 15%나 20% 정도의 삼성전자 조정 후에는 외국인 재진입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터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갔는데 실적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인가요? 하나증권 리포트를 뜯어보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22조 원 나올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40조 가까이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당초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 역시 230조가량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하죠. 230조 원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가장 많이 벌었었던 해가 언제냐면 2018년인데요. 그때 59조 벌었습니다. 1년 동안 59조 벌었는데 올해 230조 버니까 2018년에 벌었었던 거에 4배 이상 더 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전 세계에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파운드리 칩을 직접 찍어내고 첨단 패키징까지 한 번에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 기업이 지구상에 어디일까요? 오직 삼성전자 단 한 곳뿐입니다. AI 연산의 핵심인 6세대 HBM이라든지 CXL 기반의 맞춤형 메모리, 당장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심각한 쇼티지를 지금 겪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부터 모든 스마트폰 PC에 또 AI에 기본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레거시 메모리도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수요가 부족하니까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 멈출까요? 오히려 인건비하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AI 쪽에서의 무인화 시스템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주환원 카드도 남아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삼성전자가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그 주주환원 재원으로 보게 되면 거의 92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0%가량 이렇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또 배당금도 8,0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자사주 매입할 거고 소각 가능성까지도 높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도 사실은 주가의 하방 경직선에 기여할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즉 주가가 더 빠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주가는 공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역대 최대가 진행되고 있죠. 정말 특이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분할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서두르기보다는 눌림 구간을 설정해서 한 2회나 3회 정도 나눠서 진입하는 리스크 관리 면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결국 실적을 따라갑니다.
230조 원이라고 하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의 어떤 주가가 지금 18만 원대라고 하는 건 머무를 수 없는 가격대 아닐까 싶고요. 지금은 불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호재인 것 같은데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그 규모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보유 중인 자사주 약 한 1억 500만 주 가운데 한 절반이 넘는 8,700만 주를 올 상반기에 소각할 계획이고 금액으로 치면은 한 16조 정도 됩니다. SK도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서 자사주 1,800만 주 가운데 한 1,400만 주 이상을 소각하기로 결정을 하죠.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달에 한 12조 정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이라든지 SK 그룹에서의 계열사들이 쏟아낸 자사주 그 소각 규모만 합치게 되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조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그런 규모거든요. 자사주 소각이 왜 호재냐? 소각하게 되면 회사가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 주식 가치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과거엔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경영권에 대한 방어나 또는 대주주 지분 확대를 활용해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지난 2월 달에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총 승인을 받고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쌓아두지 못하고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되는 강력한 법적 의무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근데 왜 주가 반응이 지지부진하냐? 이게 핵심 아닐까요? 왜 지지부진한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는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악재가 터졌죠. 삼성전자가 16조 원 자사주 소각 발표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좀 그날 나오긴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로 인해서 유가가 재차 급등한다라고 하는 전쟁 리스크가 시장 전반을 눌렀으니까요. 호재가 나왔는데 더 큰 악재가 덮쳐버린 거죠. 두 번째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적인 효과가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사실은 장기적인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2027년 초까지 기업들의 실제 소각 결정에 따라서 주가 가치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또는 자사주의 할인 해소에 대한 부분들 또 지배구조 재평가 같은 변화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방에 주가가 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주가가 점차 스며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이미 일부 선반영됐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올해 삼성전자가 이미 50% 이상 올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25년에 연간 수익률이 130%로 급반전했고 올해 들어서도 3월 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약 한 50% 상승세가 있으니까요.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일부 반영됐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우리 계좌에 어떤 마법을 부릴지 핵심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EPS의 자동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이익은 그대로여도 주당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겠죠. 또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상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업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자금의 어떤 유입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핵심 열쇠잖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이런 선진국형 주주 환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역대급 실적, 자사주 소각, 제도적인 변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금 천천히 돌기 시작한 거죠. 자사주 소각은 당장 오늘 주가를 올리는 그런 약이 아니라 주가를 하단을 받쳐주는 바닥재입니다. 단기에 극적인 반등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사주 소각 완료 시점인 상반기 이후에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된 4월이 주가 재평가의 본격적인 트리거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또 자사주의 소각 완료되는 시점이 맞물리면 그때가 진짜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고요. 지금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호재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흐름을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볼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외국인 자금 이동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6조 팔았어요. SK하이닉스는 한 2조 3천 정도 팔았고요. 두 종목만 8조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외국인 물량의 상당 부분이요.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로테이션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형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는 소부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필 지금 소부장으로 가느냐?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HBM이 확대될 거고 HBM이 확대되면 반도체 쪽에서의 설비 투자가 늘 거고요. 설비 투자가 늘면 당연히 소부장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장비를 살 거고요. 소재를 살 거고요. 그 수혜가 소부장 기업들에게 직접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설비 증설에 대한 기대감,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역시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형주가 오르면 소부장은 더 오르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하면서요.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초호황이기 때문에 소부장 발주도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유형 4가지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HBM의 후공정의 절대 강자 한미반도체입니다. HBM4로 넘어가는 지금 패키징 장비 수준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죠. SK하이닉스하고 어떤 끈끈한 파트너십은 물론 글로벌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매달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HBM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을 긁어모으는 그런 구조라 장비주 중에서는 단연 1순위로 한미반도체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꿈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HPSP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어가서 53%인 걸로 알고 있는데 AI 수요로 낸드가 고단화되면서 고압 어닝링 장비는 이제 필수거든요. TSMC, 삼성, 인텔 지금 줄 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30% 이상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모두 잡고 있는 HPSP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나노 공정의 숨은 진주, 제가 늘 강조하는 종목인데 리노공업입니다. 본격적인 이나노 시대가 열리게 되면 WMCM이라고 하는 복합 패키징이 도입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테스트 핀 물량이 기존보다 20에서 25% 늘어나거든요. 이미 글로벌 설계사들하고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고 공정에 대한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리노공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의 혈액과 같은 어떤 소재주인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인데요. 장비가 들어갔으면 이제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HBM 쪽에서의 시각공정 소재에서의 독보적인 기업이고 메모리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소재는 소모품이라서 수주가 자동으로 따라오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소재 쪽에서의 대장주 반드시 좀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건 반도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 밸류인 그 안에서 더 오를 곳을 찾아서 갈아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AI 수요라고 하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 그 수혜가 이제 소부장 기업들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죠.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방향을 확인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거, 이게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까 불안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게 올라갔었던 구간대가 22만 8,500원 고점을 찍은 뒤에 지금 뭐 19만 6천 원, 7천 원대에 있으니까 오늘이 3월 17일 녹화하는 날이거든요. 조정을 받았잖아요. 하이닉스도 고점이 111만 7천 원 여기를 찍고 지금 한 97만 원, 8만 원, 9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이 펀더멘털이 무너진 하락이냐 아니면 심리가 만든 과매도의 하락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리가 만든 과매도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작년 2025년 영업이익이 47조였어요. 작년 2025년 실적이 47조. 근데 2026년 실적이 177조. 2027년 실적이 230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2025년에 영업이익이 43조였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내년 영업이익이 300조 이상. 파격적인 숫자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실적은 오히려 역대급이죠. 이 괴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주가가 실적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 이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정말 떠났을까요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3월 3일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에서 1조 2천억 넘는 순매도를 쏟아냈고, 하지만 불과 이틀 뒤 3월 5일 날 외국인들이 약간 3천억 넘는 순매수를 다시 하면서 방향을 좀 전환하죠. 이 패턴을 장기 포지션 청산이 아닌 단기 리밸런싱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아니라 짐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작은 짐을 잡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안정화되면 주가 지지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조금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 세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할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사야지 하는 마음을 좀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나눠 사는 것, 이런 적립식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수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매수법을 쓴다라고 하면 나중에 주가가 반등할 때는 정말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거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핵심 생태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거함만 보지 마시고요. 그 배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라든지 장비주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투여를 준비를 정말 마친 상태니까요. 포트폴리오의 60-70%는 대형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머지 30-40% 정도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장비주로 구성하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2월 달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요. 이제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소각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하락장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주가는 바닥을 더 단단하게 다져지겠죠. 이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만의 강력한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가와 산업 펀더멘탈이 괴리된 상태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역대 최대고요.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32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괴리로 따지게 되면 거의 50% 괴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담지 말고 분할로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질주를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볼 섹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볼 섹터 첫 번째는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섹터인데 AI 전력 인프라하고 SMR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보다는 전력 부족에 더 떨고 있거든요. 올해 2026년 들어서
범용 AI가 가시화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골드만삭스하고 국내의 대형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AI 반도체가 뇌라면 전력은 혈액이다. 이런 표현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해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SMR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요. 미국의 빅텍 기업들이 최근 한국의 원전의 부품사라든지 변압기 같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반도체 랠리를 놓쳤다라고 하면 저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들 꼭 보실 필요가 있고,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구리전선이라든지 그리고 SMR 관련주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반도체가 숨고르기 할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섹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예요. 반도체 칩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냐면 결국 로봇의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팔린 거잖아요. 현재 3월 달 테슬라의 옵티머스 3뿐만 아니라 국내의 삼성, 현대차 그룹에서도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양산 계획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AI는 화면 속의 대화 상대를 넘어서 정말 우리 대신 공장에서 일할 거고요. 우리 대신에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물리적인 존재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사들의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200% 이상 폭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혁명이었다라고 하면 로봇은 하드웨어 쪽에서의 결실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 수익을 낸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조용히 옮겨가고 있는 곳이 저는 이 로봇 생태계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바이오 쪽입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하고 항암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술 수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들여왔던 임상 결과들이 숫자로 찍히는 그 수학의 계절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또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바이오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반도체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AI 기반으로 한 바이오 섹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올해 AI가 단백질 구조를 완전히 분석해서 신약에 대한 개발 기간을 10분의 1 단위로 줄이는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통적인 제약사가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보유한 바이오 테크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반도체 열차를 놓쳤다고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에너지하고 AI 로봇이라고 하는 다음 정거장으로 무섭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이란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을 때 남보다 한 발 앞서 이 섹터들의 우량주를 모아간다라고 하면 2026년 연말에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이 되면서 전쟁이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커졌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고 있고, 그것만 아니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가 되려 V자 반등 내지는 W자 반등 보인다라고 하는데 리테스트 구간이거든요. 성장주 역시 시프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시장이 방향성을 상실한 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이러한 시점에 3월 30일 특강, 이 시점 어떻게 잡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정표하고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특강 저녁 8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3월 30일 8시에 시작이 되는데 6시, 3월 30일 6시, 저녁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3월 30일 신청, 지금 고정 댓글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신청하세요. 무료니까요. 특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내 계좌를 잘 지키면서 수익이 넉넉하게 불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월 30일 특강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증시의 급격한 흔들림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코스피가 그야말로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였잖아요. 올해 새해 코스피가 4,300포인트에 시작을 해서 불과 2달 만에 꿈의 숫자인 6,000선을 돌파했으니까요. 단 2달 만에 거의 한 47%, 48% 이렇게 폭등을 한 건데 이건 사실상 평상시 강세장 어떤 수익률의 2배를 넘는 그런 순식간에 상승을 한 그러한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기뻐했죠. 하지만 이제 그 기쁨도 잠시 3월 초에 정확하게는 2월 말이었죠.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이틀 만에 20%가 증발하는 정말 기록적인 폭락장이 연출됐으니까요. 결국 지금의 코스피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한 7%에서 8% 정도 밀린 5,800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시장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주범은 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계속 막겠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전 세계 원유의 20% 이상을 이 바닷길로 지나가는데 이 길이 막히면서 한때는 브렌트유가 119달러까지 폭등을 했고 WTI도 119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전체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 못 내리거든요.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거고 또 경제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주범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물가가 오르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1970년대를 돌이켜보게 되면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비춰지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망령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언론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CMA 쪽에서의 증거금제도 개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카고 상업거래소 쪽에서 올해 1월 달에 증거금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펀드들이 맡겨야 될 그 증거금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증거금 못 맞추게 되면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되는, 이게 지금 시장에 엄청난 매도 압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악재의 이런 시스템적인 매도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폭락을 키운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주범은 연준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요, 경기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고,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3월 18일 오늘 밤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18일인데 오늘 밤에 FOMC가 정말 중요한데 금리 동결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S&P 500이나 코스피나 역사적인 평균치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올랐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작은 악재에도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면서 폭락을 좀 더 키웠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마디로 공포의 정점을 지났지만 마지막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바닥권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고, 네덜란드의 로베코 같은 글로벌 큰손들도 지금의 하락을 우량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는 은행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돈 굉장히 잘 벌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의 이익 전망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역대급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락은 펀더멘탈의 붕괴가 아니라 지정학적 공포하고 빚내서 투자한 물량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일시적인 발작에 가깝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유가라든지 금리가 여전히 높고 또 3월 18일 FOMC라고 하는 큰 산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 출렁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지났다. 바닥은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차분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되면
악을 제거하러 잠깐 다녀온 거다. 금방 끝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물밑 협상주의니까 시장을 좀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좀 정반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3월 13일이죠. 이란 하르그 섬 군사시설을 전격 타격하고 더 강하게 때리겠다고 위협 중에 있으니까요. 말은 종전인데 행동은 확전이니까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지금 $100 부근에서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끝날까요? 이란은 평지였었던 이라크하고 달리요, 험한 산악지형인데다가 군사력 자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버티고 있어서 트럼프의 장담과는 좀 달리 이 전쟁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유가 전망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란 쪽은 유가 $200까지 갈 거니까 각오해 라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월가 쪽을 좀 보게 되면 월가의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2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미국의 EIA,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IA가 유가가 지금은 뭐 $100 내외 정도의 유지가 되다가 올해 2분기 들어서면서 3분기 초까지 오게 되면 $80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연말 가면 $70 선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망도 중동 분쟁의 길이라든지 또 생산 차질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클 수 있지만 에너지정보청과 지금 월가투자은행 그리고 이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정말 들쭉날쭉한 거잖아요. 유가 시나리오는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빠른 종전이 되면 당연히 유가는 $70, $80로 안정이 되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상황처럼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가는 $90, $100 또는 $110 안에서 고정되어 있을 거고 증시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전면전이라든지 확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말 월가에서 얘기하는 유가가 $150에서 $200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는 더 큰 충격을 받겠죠. 또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빠질 위험이 충분히 있겠죠. 지금 유가의 위치가 어디냐? 저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나리오 그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도 여기에 맞춰가지고요, 불안감이라든지 기대감이 현재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산업이 웃고 어떤 산업이 우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업들은 우리나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인데 그중에서 95%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에너지 대란은 피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항공주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유가 민간 업종들은 뭐 바로 직격탄이죠. 특히 이제 석유화학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공장 가동 어떤 중단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도 운송 지연이라든지 또 부품 부족 같은 공급망 문제에 시달릴 수 있고, 기름값 오르면 사람들이 내연기관차 사는 거 주저하겠죠. 반도체 역시나 전기료 부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올라서 유가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어서 수익성에 안 좋은 영향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도 사실은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규 수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웃는 곳도 있습니다. 전쟁 소식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S-오일 같은 종목들이 이미 좀 급등을 했고요. 안보 위기라든지 또는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으니까요. 또 중동 기름이 막히면 미국산 LNG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LNG 운반선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이 분야 세계 1등이 바로 한국이고 수주에 대한 잭박 가능성 커지고 있고, 사실 여기 분야에 진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사실은 전기료가 부담이지만 군사용 장비라든지 AI 수요 때문에 DDR5 같은 메모리 가격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비용보다 제품값이 더 빨리 오르는 그런 구조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전쟁은 끝나죠. 그리고 끝나는 순간 한국 증시도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날을 위해서 총알을 좀 아껴두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 전쟁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미국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2008년 금융위기급의 뇌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증시의 폭락을 대비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비상이 걸렸죠. 단순히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거물들이 줄줄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블루아울 캐피털이에요. 투자자들에게 영구적으로 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선언해 버렸으니까요. 빚 갚으려고 14억 달러어치 어떤 자산까지 팔아치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두 손을 든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조차도 환매 요청이 쏟아지면 한도가 있는데 그거 한도의 절반만 가져가라 이렇게 빗장을 걸었거든요. 대형 펀드인 클리프워터 역시 역대급 인출 요구 때문에 한도를 확 줄였습니다. 너도 나도 내 돈 달라고 달려드는데 줄 돈이 없는 일종의 사모펀드의 뱅크런이 지금 터진 그런 셈이거든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마냐면 1조 8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6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보다 훨씬 더 많은 2,000조 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큰 덩어리가 통째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왜 시장이 2008년의 금융위기급 공포가 와닿았다,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번 폭락 사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AI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많은 사모펀드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돈을 엄청 빌려줬거든요. 안정적인 구독료 수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AI 파괴론이 번지면서 기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이 AI로 대체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세일스포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들의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UBS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중에서 수백억 달러가 부실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만약에 더 심해지게 되면 연쇄적인 신용경색 올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월가에서는 대형 사모펀드 어떤 기관들이 AI 위협을 받는 기업들의 어떤 대출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니냐 하고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평가된 거라고 하면 대출 기관들이 대출 가치를 깎거나 또는 헐값에 팔아야 하는데, 이게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지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2008년의 금융위기랑 같은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는 비슷하다. 하지만 2008년급의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블루아울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2007년의 BNP 파리바 사태를 떠올리게 하면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는 경고음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008년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은행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거죠.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로 사모대출 펀드 같은 그림자 금융 쪽이에요. 은행권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은행권 자금 시장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제 파급력이 없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08년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가장 좀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사모대출 시장의 실질 부도율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진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우리 돈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금감원이 이 블루아울 환매 사태가 터지자마자 증권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대출 관련 리스크 긴급 점검에 나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뭔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JP 모건이 담보 가치를 낮췄다는 소식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바로 하락 전환한 것만 봐도 글로벌 신용시장의 불안감이 우리 성장주,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AI 기업들에게 심리적인 부담 안겨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사모대출 부실이 터지면 우리 증시에 세 가지 경로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기 상황에는 달러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국내의 AI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주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모대출 위기는 2008년에 금융위기의 어떤 구조적인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스템이 붕괴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2007년에 있었던 BNP 파리바가 환매를 중단했을 때 에이 설마 이게 금융위기로 터지겠어 이렇게 했었던 순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점 대비 조금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주가 폭락의 신호는 어떻게 캐치하면 좋을까요? 폭락의 전조 신호 첫 번째는 시장의 체온계라고 불리우는 빅스 지수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빅스 차트인데요. 이 빅스 차트가 앞으로 30일 동안 시장이 얼마나 유동칠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거든요.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단기 보호 수단에 돈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과거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때 45 같고요.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초기에는 무려 80까지 넘나들면서 시장의 패닉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현재 상황을 수치로 정리해드리면 보통 20 이하면 평온하다라고 보고요. 20에서 30 정도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30 이상을 올라가면 경고 단계로 보는데 올해 2월 초까지만 해도 한 18로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근데 3월 16일 기준으로 지금 3월 18일이지만 현재 한 25에서 28 정도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경계에서 경고로 넘어가는 아주 좀 예민한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빅스 지수가 30을 돌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땐 정말 주식 앱 열기가 두려워지는 본격적인 변동성 장세가 올 수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폭락 전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 등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에 대한 이야기죠. 워렌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버핏 지표라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 시가총액을요. GDP로 나눈 값이에요.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8%라고 하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버핏 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과거에 이 버핏 지수가 200%를 넘으면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날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임계점을 훌쩍 넘긴 거잖아요. 닷컴 버블 때 최고치가 얼마였냐면 140이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좀 부풀어 있는 그 감은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버핏 지표가 180을 넘기면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2022년에 있었던 급락장 같은 폭락이 찾아왔다라는 걸 상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실제 경제 규모보다 한 2.2배 좀 뻥튀기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버핏 지표가 나타내주고 있죠. 오죽하면 그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조만간 시장이 좀 크게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평소보다 그 확률이 한 2.5배에서 3배가량 높아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영란은행까지 나서서 AI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좀 위험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요. 세계 최대 은행의 CEO 그리고 중앙은행이 입을 모아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신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신호는 사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는 인버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금리 역전 자체를 걱정하시지만 진짜 폭락은 역전됐던 금리가 급격히 정상화될 때 터집니다. 단기 금리가 갑자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연준이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큼 실물 경기가 심각하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이 시점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투매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채권 시장은 사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금리 차가 0을 향해서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를 최상위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고 극도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는 신용시장의 경고 등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인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금리 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벌어지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마르고 부도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죠. 다행히 2월 초에 2.8% 기준으로 아직 통제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게 4에서 5%를 넘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돈을 못 갚는다라고 하는 진짜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갔냐면 20까지 갔습니다. 지금 2.8,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숫자 하나하나를 정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주범은 금리 신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내외 부근에서 있으면서 증시에 좀 큰 타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대신에요, 매력적인 채권으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자 비용 때문에 실적이 깎이게 되니까 현재 4.2% 수준에 올라와 있는 이 금리가 마지노선인 4.5를 넘기는지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고요? 너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주범은 실물 경제의 경고 등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5%를 넘기게 되면 경기 침체 공포가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 말 실업률이 얼마였냐면 4.4였어요.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실업률이 4.5, 4.7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 심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눈에 불을 켜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락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가 먼저 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주셔서요,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계좌를 지키는 운이 아니라 정보와 습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제 정세와 금융시장에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이 위기를 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중동 이슈라든지 또 에너지 안보 문제로 굉장히 민감하죠.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20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니까요. 거기에 AI 버블 논란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문제로 당분간 변동성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고 투자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흔들려 왔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자산에 대한 어떤 배분, 그리고 분산 투자라고 하는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2026년 지금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 현금 대체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린다라고 하면 워렌 버핏을 보면 힌트가 좀 나옵니다. 버핏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무려 3,600억 달러가량 쌓아놨다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급 규모라고 합니다. 거장조차 무리한 추격 매수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현금 비중은 적어도 20%에서 30% 정도 유지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현금하고 달러를 50%, 배당주의 한 30%, 나머지는 에너지라든지 방산, 2차전지, 로봇 이런 성장주 쪽 관련되어 있는 쪽에 한 20% 정도 이렇게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금은 사실은 그냥 노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MMF라든지 아니면 CMA에 넣어뒀다가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정말 우량주를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어떤 기회의 탄환이죠. 탄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 한 3가지 유형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방어형. 그러니까 일단 지키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퇴를 앞두셨거나 아니면 원금 손실이 정말 무서우신 분들은, 이분들은 현금하고 달러 채권 비중을 40에서 50%까지는 맞추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고배당주 위주로 담으셔서 하락장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방패적인 포트폴리오 굉장히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마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균형형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하되 기회도 노리겠다. 그러면 현금이나 채권은 한 20%에서 30%, 그리고 배당주하고 우량주, 성장주로 비슷한 비율로 가져가시고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KB금융이라든지 또는 SK텔레콤 같은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확실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담으시면 동시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반도체의 어떤 대형주를 아니면 많이 빠진 우량주 같은 거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공격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공격형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공격형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의 폭락을 부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격형이라도 현금은 10에서 20%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용으로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방산, 뭐 조선, 뭐 바이오, 로봇 뭐 이런 섹터 안에 골고루 편중을 해서 50% 이상 집중한다라는 거죠. 지금 폭락은 기업 실적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지정학적 공포로 인해서 일시적인 발작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출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이 정말 우량주를 싸게 담을 역사적인 저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내 성향에 맞는 현금 비중이거든요. 이 안전벨트만 잘 메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변동성도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3가지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측이 아닌 설계의 시간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투자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금은 기회를 기다리는 무기입니다. 버핏이 막대한 현금을 들고 기회를 노리는 건 겁장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기 때문에 노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만이 정답입니다. 자산을 골고루 나누는 균형 잡힌 전략이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정말 유일한 방패니까요. 결국 위기에서 살아남는 분이 수익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명제는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벌지도 못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투자 이어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제발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코스피가 뭐 하루 만에 12% 폭락했다가 다음 날 뭐 6%, 8% 상승하면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정말 패닉 장세가 연출이 됐잖아요.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50조 이상 증발했고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요. 전쟁이 터졌고 유가가 폭등을 했고 글로벌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고 이런 폭락을 미리 맞히는 전문가는 사실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죠. 여러분이 주식을 산 건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만 세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을 뿐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본 바에 따르게 되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배웠냐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공포의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1000포인트 아래로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식 끝났다라는 말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피 한 달 만에 1400포인트대까지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에 정말 진짜 망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6개월 뒤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1년에 둘이 합쳐서 200조를 훌쩍 넘는 돌파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10% 이상 폭락한 건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 고임과 공포심 때문이잖아요. 기업 멀쩡합니다. 실적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고통은 분명히 끝납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그때 내가 버티고 있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단순히 위로만 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될 3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공포에 질려서 투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초에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요 하루에 1조 넘게 팔았어요. 근데 이틀 만에 다시 다 사들였습니다. 무서워서 같이 팔아버린 개미들만 반등해서 소외됐죠. 지금 파는 건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고 정작 반등이 올 때 내 주식은 정말 없는 최악의 상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내 종목의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 보십시오. 작년 4분기 역대급 실적 찍었어도 외부 충격 때문에 주가 밀렸습니다. 기업이 망한 게 아니라 주가만 싸진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이 틀린 게 아니고요. 실적이
든든한 종목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투자금의 성격을 냉정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이유가 혹시 고정비 같은 뭐 어떤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같은 잃으면 안 되는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런 돈은 사실 변동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투자 비중과 위험 감수 성향을 다시 설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투자 구조를 바뀌는 어떤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다라고 하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식 투자는 저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41.195km 달리고 있는 그 달리는 구간 중에서의 한 구간이에요. 그 한 구간에서 넘어진 것 뿐이거든요. 넘어졌다고 해서 경기가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뛰면 됩니다. 다만 일어나기 전에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덜 넘어질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지금 이 고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현재 주가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하는 분석들도 좀 있잖아요. 지금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이 되면서 전쟁이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커졌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고 있고 그것만 아니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가 되려 V자 반등 내지는 W자 반등 보인다라고 하는데 리테스트 구간이거든요. 성장주 역시 시프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시장이 방향성을 상실한 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모르는 이러한 시점에 3월 30일 특강 이 시점 어떻게 잡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정표하고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특강 저녁 8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3월 30일 8시에 시작이 되는데 6시, 3월 30일 6시, 저녁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3월 30일 신청, 지금 고정 댓글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신청하세요. 무료니까요. 특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내 계좌를 잘 지키면서 수익이 넉넉하게 불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3월 30일 특강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